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진짜 증시가 올해 초반부터 아주 뜨겁게 또 달아오르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한번 냉정하게 한번 이 시장을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김한진 KTB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거침없이 오르는 이 주가의 상승세 어떻게 보시나요? 예, 놀랍게 보죠. 네, 경이로운 마음으로 보고 있고요. 네. 뭐 이런 장세가 뭐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진짜 궁금해지는데 네, 언제까지 네, 갈지. 정말 뭐 좀 함부로 상단을 뭐 이렇게 예측한다라는 게 조금 두려울 지경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고점은 뭐 시장만이 안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디서 꺾일지는 모르지만 또 꺾인 다음에 어떤 주식시장의 행보가 과거처럼 그렇게 굉장히 터프하고 고약하게 빠지고 뭐 이렇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네. 전 세계에 돈도 많이 풀려 있고 또 경기도 비교적 앞으로 좀 탄탄할 것 같고요. 저금리 기조가 뭐 잠깐은 뭐 약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금리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기조 자체가 뭐 크게 저금리 기조 자체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적고 그래서 뭐 과거보다는 좀 주가가 고점을 찍은 다음에 조정의 모습이 뭐 버블의 붕괴라든지 뭐 어떤 급락이라든지 이런 표현보다는 정상적인 조정에 가까운 어떤 기술적인 당연히 뭐 과열스럽기 때문에 생기는 후유증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과열은 항상 조정을 뭐 수반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의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요. 이게 지금 현재 증시가 과열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금리와 지금의 유동성으로 보면 분명히 뭐 과열이 아닌 측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금리가 조금만이라도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연준 페드에서 뭐 돈줄이 좀 죄다든가 네. 그런 순간 이게 또 같은 증시를 또 과열로도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상황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항상 뭐 똑같은 환경이 지속되기는 어렵겠죠. 지금 이미 뭐 금리 말씀하셨지만 시장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뭐 국고채 수익률 금리도 3년 만기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1%를 넘어섰고 30년물 조금 장기물도 지금 뭐 거의 1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향해서 근접하거나 아니면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얼마 전만 해도 작년에 뭐 0.3 10년물 국채 유통 수익률이 미국 국채죠. 0.3, 0.4 정도 됐는데 지금 1%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그 페드 펀드 레이트, 그러니까 기준금리죠. 기준금리는 지금 0에서 0.25가 이제 그 밴드인데 이 기준금리와 10년물 금리의 밴드, 그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격차가 평균적으로 한 10년, 20년 이렇게 놓고 보면 한 200bp, 한 2%포인트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0에 가까우니까 기준금리가 0이니까 뭐 한 200bp, 한 2%면 10년물 금리가 한 2.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그 정도로 가면 달러가 좀 강세로 갈 거고요. 돈이 안전자산으로 쏠릴 거고 주식시장에서 위험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이런 그 소동이 한 번쯤은 있을 만하죠. 네. 그리고 테이퍼링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고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들어가면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이제 물가도 좀 올라갈 거고 지금보다는 연초보다는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버냉키 의장이 2013년 5월에 의회청문회에 나와서 테이퍼링이라는 용어를 처음 꺼냈습니다. 네. 그때 사람들이 이제 테이퍼링이 뭐지? 양적 완화를 그 당시에 이제 월 800억씩, 800억 달러씩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100억 달러씩 줄여서 이제 3차 양적 완화였죠, 그 당시에. 네. 그걸 이제 제로로 만들겠다. 더 이상
연준이 시장에서 이제 채권을 사지는 않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QE를 축소하기 시작한 테이퍼링은 2014년 1월부터였습니다. 네, 그렇죠. 진짜 오래 걸렸죠. 그리고 네. 실제로 금리를 올린 거는 2014년 12월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테이퍼링이라는 언급만 가지고 주가가 이제 흔들리고 그래서 테이퍼링 텐트럼, 뭐 소동, 뭐 딸꾹질 뭐 이런 표현인데 2013년 중반부터 이제 이런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주식시장이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1,200억 달러 정도씩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2014년보다는 훨씬 더 좀 길게 어쨌든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2013년 말이나 2014년으로 보더라도 2013년 경우를 빗대 본다면 한 D- 금리 인상 직전 한 2년 전부터는 테이퍼링을 시작했던 경험을 저희가 이제 좀 상기해 볼 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이제 실제로 양적 완화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시장은 조금 더 빨리 채권 시장에서 부담을 느끼면서 시장 금리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올해는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테이퍼링까지 안 가더라도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다시 복기를 좀 해보면 2008년부터 문제가 생겨서 2010년 한 4월 정도에 1차 양적 완화를 중단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네. 난 다음에 주가가 좀 하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가 될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그런 현상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올해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 규모를 테이퍼링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좀 줄이거나 축소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뭐 상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가능성이 약해 보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바이러스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바로 엑시트 출구 전략으로 가기에는 아마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뭐 말씀하셨던 이제 좀 양적 완화 규모를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는 그런 현상은 아마 가을부터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가을에는 좀 고려를 좀 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이 금융시장이 실물하고 워낙 지금 따로 놀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괜찮은 거야?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어? 이런 근본적인 걱정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물과 뭐 금융시장이 뭐 따로 놀면 뭐 왜 안 되냐? 네. 뭐 이제 이런 뭐 어쨌든 본질적인 문제를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네, 이제는 뭐 네. 원래 따로 놀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은 뭐 것 하루 같아요. 이틀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너무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이 자산 가격의 부담이 이제 뭐 소득의 불평등이라든지 경제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져오고요. 또 이제 주가가 좀 과열을 보이면 뭐 연준이나 뭐 각국 중앙은행이 원하는 게 자산 시장의 버블은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한 경제 성장과 자산 시장의 안정된 어떤 상승 기조를 원하는 거지 버블과 버블 붕괴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켓은 굉장히 탐욕적이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거칠게 그리고 탐욕적으로 어떤 가격을 상승시키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정책 당국과 실제로 마켓에서 움직이는 이런 가격의 어떤 변동 이런 부분에서 항상 조금 온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게 커지면 결국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주가나 뭐 다른 위험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뭐 10% 조정 받으면 될 게 20%, 30% 조정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높은 이제 하락 변동성이 생기고요. 이런 하락 변동성이 생길 경우에는 가뜩이나 이제 불균형된 불평등해진 경제 주체들, 뭐 기업이라든지 가계 부분에서 주가가 하락할 때, 위험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오히려 조금 경제적 약자들, 뭐 한계 기업이라든지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부도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소득도 괜찮고 자산도 있는 혹은 그런 기업이나 가게는 멀쩡합니다. 오히려 돈 벌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적 불평등이 좀 더 커지게 되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또 재정 투입을 해야 되고 또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소득을 보조해야 되고 또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뭐 새롭지 않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도 버블 버스트가 버블 붕괴가 생긴 다음에 대규모 양적 완화가
대규모 어떤 금융 정책이 있었고요. 2008년 뭐 리만 사태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만약에 이제 주가나 어떤 위험자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또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국가 부채 비율이라든지 정부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 정부 부채 비율, 전체 국가 부채, 전체 부채 비율이 거의 뭐 GDP의 뭐 거의 한 300%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켜켜이 부채가 쌓여 있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어떤 자산 가격의 변동이 어떤 그 전체적인 거시 환경에 충격을 주는 정도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부채를 봤을 때 우리 인류 역사 한 5천 년 정도를 인류 역사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부채 비율이 높았던 적이 있었을까? 심지어 뭐 대공황을 보든 그 직전에 상황을 보든 그 어떤 버블을 봐도 이렇게까지 부채 비율이 높았던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괜찮은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우리의 기대만큼 정말 끝까지 괜찮게 좀 버텨줄지 이것도 약간 궁금해지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뭐 저도 명확하게는 설명드리기가 좀 부족합니다만은 통화 질서의 변화라든지 어떤 달러의 어떤 안정성 문제라든지 또 미국이 국가 부채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 가치에 대한 이제 훼손 문제가 생기고 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뭐 선언적이든 선언적이지 않든 지금 뭐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거의 현대통화이론에서 얘기하는 재정과 통화 정책이 거의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 세계가 이제 일본화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가 2014년에 이제 나왔을 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니까 이런 어떤 과도한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이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당시에 어떤 뭐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조금 더 젊은 층 쪽으로 이제 인구 구조가 일본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엔달러가 그때 엔화가 상당히 조금 좀 약세였습니다. 엔화 약세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그나마 워킹했던 거지, 작동했던 거지. 그렇게 아베노믹스 자체가 그리고 돈을 풀고 부채를 늘리는 정책 자체가 그렇게 유효했다라는 증거는 지금 약합니다. 근데 전 세계가 이제 그런 일본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나마 일본은 국내에서 이제 국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자기화,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신흥국이라든지 기축통화국이 아닌 여러 국가들은 사실은 뭐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떠한 그 통화 질서의 문제라든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어떤 혼돈이라든지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쌓여갈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문제가 터져서 어떤 전 세계 경기를 어떻게 뭐 크게 망가뜨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어떤 여러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가 만약에 뜰 경우에는 이런 부채를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 지출에서 이자 지급 비용이 GDP 한 1.6%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버틸만 한데 이게 금리가 이제 올라서 나쁜 금리 상승이죠. 국채를 계속 발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금리 상승, 경기가 좋아서 생기는 건강한 금리 상승보다도 이런 쪽에서 금리가 계속 뜨고 또 신흥국이 경상수지가 굉장히 계속 쭈그러들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역량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국채금리가 안 좋은 쪽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미국이 어떤 흔들릴 수 있는 선진국이 전체적으로 조금 경제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 국채 문제만 해도요. 요즘에 보니까 이 국채를 미국 정부에서 대량으로 발행하려고 할 때마다 그 직전에는 겁난다 그러면 막 국채 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발행하면서 금리가 다시 안정되고 그 과정에서 보면 야 걱정하지 마 연준 페드에서 다 사줄 거야 이 국채 그러니까
이 금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 신흥고 못 사줘도 괜찮아. 연준이 사줄 거야. 이런 믿음, 정말 모든 걸 연준이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네, 맞습니다. 어쨌든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네. 몇 번 반복하더라고요. 국채 네. 발행할 때마다 계속 이게 반복되는데 네. 연준은 끝까지 믿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준도 뭐 생각이 많겠죠. 예, 그리고 점점 더 뭐 통화 정책의 기술의 발달이라고 그럴까요?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의 혁신이죠. 예, 그래서 뭐 혁명적. 일드 커브 컨트롤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계속 이제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어떤 그 기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한 어떤 통화 정책의 극치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 중앙은행이고요. 그래서 연준도 이제 일본 중앙은행을 향해 간다는 얘기는 결국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다리를 건넌 거죠. 그래서 연준은 이제 뭐 계속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통화 정책이 얼만큼 더 그 경제나 자산 시장에 파워풀한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더 이렇게 소프트하게 다룰 수밖에 없죠. 이 문제를.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이제 부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뭐 어떤 다른 대안을 내놓기가 어려울 겁니다. 계속 친절한 중앙은행, 자산시장의 최후의 보루자로서의 중앙은행, 그다음에 민간 경제를 뒤에서 든든히 백업하는 중앙은행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이제 계속 해나가겠죠. 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기서 생기는 중앙은행이 자원을 배분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비효율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고 어떤 사회 정의적인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기업은 살리고 어떤 기업은 죽일 것이냐 이런 선택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이제 논쟁거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요. 근데 현재 이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건 결국 연준이 너무나도 친절한 그리고 시장의 입맛에 맞는 연준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그 연준조차도 다룰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 앞으로 다가올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좀 걱정을 좀 해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은 자산 시장의 미친 상승과 좀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비이성적인 어떤 자산 가격의 상승과 그 상승으로 인한 후유증 이 부분을 어쨌든 통제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연준이 마켓에 자본시장에 자산시장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한계가 결국 자산시장의 어떤 관행과 과열에서 생기는 부작용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고로 어떤 금융위기의 어떤 뭐 방아쇠 어떤 뭐 금융위기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경기의 어떤 큰 변곡점을 만드는 어떤 계기 자체 촉매는 항상 자산시장의 과열에 있었거든요. 자산시장이 너무 과열되다 보면 결국 빚을 내서 그 자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짧은 기간에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결국 그게 이제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았을 때 또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또 지금은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뭐 곧버스부터 시작해서 얘기하자면 곧버스. 네. 여러 가지 수단들이 ETF라든지 이런 수단들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한 올라갈 때도 뭐 적정선 위로 올라가듯이 합리적인 선 위로 올라가듯이 빠질 때도 합리적인 선 훨씬 아래로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생기는 어떤 문제들은 중앙은행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아무리 시장을 달래도 사실은 공포에 한번 자산시장이 빠지면 그거는 못 말리거든요. 과열일 때 못 말렸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어떤 주가 하락이라든지 위험자산 가격의 하락기에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가가 작년에 뭐 팬데믹 때문에 기술적으로 마이너스 유가까지도 들어가는 정도를 우려했었는데 이런 거를 연준이 통제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근데 모든 자산 가격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법을 정말 연준이 걱정할 만한 법이 생겼을 때 2000년 같은 경우에는 닷컴 버블 때는 연준이 의도적으로 좀 버블을 꺼트리면서 좀 여유 있게 시장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그런 느낌이라면
2008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버블 붕괴에 자기들이 정말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시장은 그때 쌓인 버블이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네. 남아있으면서 그 부채가 해소되지 않으니까 일종의 이 인질극 같은 걸 좀 하는 느낌이에요. 시장이 네. 연준한테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예, 인질을 좀 잡아놓고 네. 그리고 이거 잘못하면 인질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네. 그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연준한테 더 많은 네. 사탕과 더 많은 먹거리를 지금 요구하는 그런 느낌인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뭐 사실 예단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일 걱정되는 건 현재 이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 특히 이게 또 세대 간의 갈등일 수도 있고 기성세대는 또 자산을 많이 갖고 있고 그렇지 못한 젊은 세대는 갖지 못하고 이 수많은 여러 가지 뭐 이 격차들이 계속 벌어지는 게 앞으로 그런 부작용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시기가 과연 도래할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예, 근데 이미 뭐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 말씀하셨듯이 좀 인질극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신 것 같은데 계속 이제는 뭐 계속 부채를 늘려주지 않으면 예, 그리고 통화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시장은 아주 뭐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고 또 경기 자체도 굉장히 또 그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가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경기를 결정하는 이제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조금 더 고착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 기축통화국과 지금 비기축통화국,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제 그 양극화 부분, 뭐 지금 백신 같은 경우도 백신 보급의 어떤 불평등성에서 결국 뭐 신흥국 쪽의 팬데믹이 좀 빨리 해소가 안 되면 결국 그 부메랑이 선진국이 입을 수밖에 없다. 선진국도 수출을 해야 되니까요. 또 물건을 팔아야 되고 금융시장이 열려야 또 거기 가서 돈을 벌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전 세계가 지금 초연결성 통합돼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자꾸 분절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그 통화 정책에서 생기는 이 분절화가 훨씬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이걸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결국 윤정기의 성능에 따라서 경기나 어떤 그 경기 대응 능력이 달라진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왜 돈을 찍으면 다 될 일을 왜 돈을 안 찍지? 부채가 많으면 돈을 찍어서 나눠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 화폐 가치의 하락이죠. 근데 그 화폐 가치의 하락 중에서 특히 달러의 가치의 훼손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글로벌 통화 질서 자체가 조금 굉장히 그 혼돈 속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 제 생각에는 조금 그 머지않은 시기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버블에 같이 동참하지 않은 분들이 벼락거지라고 할 정도로 이 버블의 정말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버블이 더 밝게 타오르고 활활 타오르잖아요. 네. 완전히 소외되기도 좀 힘든 상황이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건 그러면 앞으로 버블을 즐기고 지금 현재 이제 버블에 올라타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어떤 신호를 봐가면서 이 대응을 해나가는 게 좋은지 위험 신호가 있다면 어떤 건지 이게 좀 궁금해질 것 같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위험 신호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가 뜨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네. 금리가 어느 정도 뜨면 문제를 일으킬까? 그거는 또 상대적입니다. 주가가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주가가 여기서 한 10%가 더 오르고 이익은 지금 전망치가 거의 지금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주가가 여기서 한 10% 오르면 소위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10% 오른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주식에서 생길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가령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 가까운 어떤 성장주들의 메가테크들의 PR이 평균 50배인데요. 1나누기 50을 하면 그 종목들의 PR 50배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한 2%거든요. 그런데 뭐 꼭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만은 금리가 한 2% 정도까지 가면 이제는 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는 그게 역전됐고요. 네, 닷컴 버블 때는 또 반대로 갔더라고요. 네. 2008년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뭐 시가총액을 뭐 총통화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해보면 뭐 좀 시장마다 다릅니다만은 미국이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2007년 수준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무게도 같이 지금 팽창했기 때문에 통화도 팽창하고 주식도 팽창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어떠한 그 무게를 저울에 달면 2007년 뭐 3월 정도가 이제 주가가 피크였을 텐데요. 그때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유동성의 효과만 갖고는 조금 어려운 거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금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한 2% 가까이 오른다 그러면 이제 PER 50배 종목에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거의 이제 없어지는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면 미국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의 50%를 그런 종목들이 성장주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 전 세계 주식시장의 지금 상관관계가 0.9가 넘거든요. 0.9 완전히 같이 거의 뭐 우리는 위아더 월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한국 시장은 뭐 조금 저평가돼 있으니까 뭐 이게 늦게 시도한 건데 조금 더 올라가면 안 돼. 뭐 이렇게 항변해도 아무 상관없이 이제 다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시장이 또 한 번 또 꺾이다 보면 그리고 또 이제 뭐 시장에 또 하락해서 또 베팅해서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과격하게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금리는 얼마든지 연준에서 또 국채를 사준다든가 그래서 얼마나 낮출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뭐 낮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뭐 여러 차례 경험하셨겠지만 시장에서 일단 한번 이 공포 심리가 작용되면 연준이 그 다음에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그거는 그러니까 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악재라는 거죠. 만약에 주가가 굉장히 평이한 상태고 멀티플도 낮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안정된 상태면 말씀하셨듯이 연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채권을 사주고 이렇게 시장을 달랠 때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조금 과열 상태에서는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게 투자자들의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아유,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연준이 그렇게 나서 아이고 연준이 이 정도의 역할을 해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역할이 약하네. 뭐 200억 달러를 월 사주기로 했는데 100억 달러밖에 안 사주네. 이러면서 오히려 실망을 하고 거기다 대고 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그러니까 역시 기대값의 차이인 거죠. 또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결국 올해는 기대값의 차이에 따라서 통화정책이든 말씀하셨던 연준의 행보든 아니면 뭐 기업 실적이든 기업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기대치보다 못 미치면 작년에는 이제 방향성만 가지고 올랐는데 올해는 예상치 기대값보다 현실값이 낮으면 즉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나면 시장이 굉장히 뭐 퉁명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만큼 주가가 올라 있는 것 자체가 더 높은 수준의 호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미 시장은 팽창되어 있고 올해 어닝을 다 반영했고 또 연준이 앞으로 계속 친절한 중앙은행으로 남을 것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한 7, 80%는 이미 선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연준은 우리의 최후의 보호자야. 연준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 이런 굉장히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도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도 더 서프라이즈하게 반응을 해야만 그 대응을 해야만 정책을 내줘야만 시장을 아마 달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떤 통화정책이든 펀더멘탈이든 기대값을 더 높게 요구하는 시장의 현재 어떠한 그 과열된 수준 자체가 굉장히 저는 올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준이든 아니면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높아야만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더 많이 들어오고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군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그 순종적이었다가도 예를 들자면 뭐 우리나라 기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올해 180조 정도, 미국 뭐 S&P 500 기업의 EPS 같은 경우도 2019년 정도 수준으로 올해 예상이 됩니다. 2021년에.
그런데 PR은 2019년 대비 지금 거의 한 100%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2019년 초만 해도 8배였는데 지금 15배니까요. 미국도 한 70% 정도, 80% 올랐습니다. 그러면 3년간 결국 2018년, 우리나라는 이제 2018년 수준으로 이익이 회귀되는 거고요. 미국은 2019년 수준으로 회귀되는 건데 3년간 어쩌면 이익은 계속 정체 상태였는데 주가가 올라서 PR이 지금 한 2배 가까이 더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아무 불평을 안 하던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질 때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3년간 겨우 제자리네 이익이. 그런데 이익보다 주가가 훨씬 많이 올라서 PR은 주식시장의 프리미엄이나 밸류에이션은 훨씬 더 비싸졌네. 이거 버블 아니야? 이거 우리가 너무 게임을 즐긴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은 아주 180도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그 주가의 현상이 사람의 심리를 지배하는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게 이제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주가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의 그런 심리가 다 바뀌기 때문에 조금 지금과는 사뭇 다른 어떤 색깔의 시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좀 균형 감각 있게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한진 수석 연구위원님께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오늘 들어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마 지금 주식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고 실전 대책이 뭔지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Round one, fight.